황혼의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 평생 함께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그때 찾아오는 사랑은 젊은 날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간절합니다. 이성호 씨는 그렇게 그녀를 만났습니다. 최고급 실버타운의 정원, 늦가을 햇살 아래 서 있던 그녀. 우아하게 웃는 얼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을 때 이성호 씨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는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며 설레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녀가 건네주는 물 한 잔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런데 그 물 한 잔 안에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 손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황혼의 사랑을 믿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차가운 병실에서 손가락 하나로 아들에게 보낸 신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의 배신과 내 자식이라 믿었던 딸의 절망적인 진실과 그럼에도 끝까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아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챕터 아버지의 빈자리. 이성호 씨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 건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였습니다. 45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회사 창업 초기 돈도 없고 백도 없던 시절부터 묵묵히 옆을 지켜준 아내. 그 사람이 먼저 가고 나서 이성호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일만 알고 살아왔다는 것을, 아내 없이는 밥 한 끼 제대로 차릴 줄 모른다는 것을, 아들 이준혁에게 회사를 넘긴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직 이르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일궈온 회사도, 사무실 책상도, 부하 직원들의 인사도,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성호 씨는 처음으로 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쉬어보니 세상에 이렇게 긴 하루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9시, 라디오를 켜고 밥을 먹고 신문을 읽으면 11시, 그 이후로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낮잠을 자고 낮잠에서 깨면 벌써 저녁. 저녁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또 창밖을 봤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 사진 앞에 앉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뭐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평생 뭐가 그리 바빴나? 이제 시간이 남아도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르겠어.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날따라 더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이준혁은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반찬을 사들고 와서 냉장고를 채워줬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면 이성호 씨는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괜찮다, 걱정 마라, 잘 들어가라. 그 말뿐이었습니다. 딸 이수연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렀습니다. 이수연은 이성호 씨가 데려다 키운 아이였습니다. 친척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자식인데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야무졌습니다. 아내가 특히 예뻐했습니다. 이성호 씨도 친딸처럼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수연은 가끔 이성호 씨가 잘 모르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데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 하지만 이성호 씨는 그게 뭔지 굳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예민한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날도 수연이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지내지. 별일 있나? 아버지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여요. 드시는 건 제대로 드시는 거예요? 먹지. 밥은 먹어. 수연이 거실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좋은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실버타운인데 거기 정말 좋대요. 시설도 최고고 어울릴 만한 분들도 많고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저도 가고 오빠도 같이 가면 되잖아요. 이성우 씨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버타운? 나 거기 들어갈 나이 아직 아니야. 아버지, 나이 얼마신데요? 72살이시잖아요. 거기 아버지보다 젊은 분들도 많다고요. 요양원이 아니라 고급 주거 시설이에요. 혼자 이렇게 큰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이성우 씨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답을 안 했다는 건 완전히 싫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이성우 씨와 이준혁, 이수연 세 사람은 함께 차를 타고 실버타운을 보러 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이성우 씨는 멈칫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잘 가꿔진 정원, 활짝 핀 꽃들 사이로 산책하는 어르신들, 어디선가 클래식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을 따라 내부를 돌아봤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공방, 도서관, 소극장. 식당에서는 마침 점심시간이었는데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성우 씨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 얼굴에는 허전함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아들 이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이성우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네. 그 말이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성우 씨는 실버타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햇살과 아름다운 정원 뒤에 누군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 실버타운 안에는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 여사라는 여자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세련된 그 여인. 그리고 그녀는 일부 사람들에게 꽃뱀이라 불리운다는 것. 하지만 이성우 씨는 아직 그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챕터 그녀가 먼저 웃었다. 실버타운 생활은 이성우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몸에 맞았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 아침 안개가 깔려 있고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에서 혼자 눈을 떴을 때의 그 공허함이 여기선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식당 쪽에서 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살아있는 공간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식사는 뷔페식으로 차려졌는데 메뉴가 매일 달랐습니다. 영양사가 따로 있어서 어르신들 건강을 고려한 식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우 씨는 처음 며칠은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먼저 말을 걸지 않는 게 그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옆 테이블의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 아니세요? 며칠 전에 입주하셨죠? 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최 선생이라고 합니다. 전에 고등학교 교장이었어요. 이쪽에 앉으시죠. 혼자 드시면 밥맛이 없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최 선생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퇴직한 의사, 전직 공무원, 사업을 했던 사람들. 나이는 비슷비슷했지만 살아온 이야기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카페 공간으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바둑을 두는 날도 있었고 원예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성우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오랜만에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주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혼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을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하고 생각하면서 벤치 근처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참 곱죠? 이성호 씨가 돌아봤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60 중반쯤으로 보였지만 인상이 또렷하고 자태가 반듯했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했고 앉아있는 자세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딱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이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이성호 씨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네요. 이쪽에 새로 오신 분이죠? 며칠 전에 뵌 것 같은데. 예. 입주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혼자 다니시네요. 아직 많이 낯서세요? 조금요. 최 선생이라는 분이 잘 챙겨주셔서 그나마 적응이 빠른 편입니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으로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이요? 그분 부침성이 좋으시죠? 저는 김명이라고 합니다. 이성호입니다. 이 선생님, 산책 자주 하세요? 저녁마다 한 바퀴씩 도는 편입니다. 저도 저녁 산책 즐기거든요. 혼자 걷는 것도 좋지만 둘이 걸으면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말하는 방식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들이대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저 옆집 이웃이 건네는 말처럼 편안했습니다. 이성호 씨는 그날 김명희 씨와 정원을 한 바퀴 함께 걸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전에 무슨 일 하셨냐, 이 동네 봄이 예쁘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성호 씨는 자신이 오늘 처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몰랐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위험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김명이라는 이름은 실버타운 안에서 꽤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 들어온 지 3년이 됐고 그동안 모임이라는 모임은 거의 다 이끌었습니다. 생일 파티, 원래 행사, 취미 동아리, 어딜 가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어르신들은 그녀를 좋아했고 여자 어르신들은 조금 거리를 뒀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조용히 속삭이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2층에서 지내던 박 선생이 김 여사와 가까워진 이후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야기, 3층 윤 선생도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 우연치고는 이상한 우연이 반복된다는 이야기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어르신들 사이의 소문이었고 소문은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증명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먼저 나서서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호 씨는 그런 소문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최 선생도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준혁이 최 선생에게 물었을 때 최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말을 안 했냐고요? 말했으면 들을 사람이었겠어요? 그 나이에 처음 설레는 눈을 하고 있는데 그 눈 보면 아무 말도 못해요. 이성호 씨와 김명희 씨의 저녁 산책은 이틀에 한 번이 되고 사흘에 2번이 됐습니다. 김명희 씨는 이성호 씨에게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이성호 씨가 먼저였습니다. 그게 이성호 씨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으면 내가 한 발 더 다가가고 싶어지는 마음. 산책이 끝나고 나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차를 마시다 보면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밥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성호 씨는 처음으로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처가 작년에 갔어요. 갑자기
아침에 멀쩡했는데 저녁에 쓰러지더니 그대로. 많이 힘드셨겠어요. 뭐, 나이 들면 다 겪는 일이죠. 그런데 막상 겪고 나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밥 먹는데 옆에 없고, 잠드는데 옆에 없고, 그게 이렇게 어색한 거인지 몰랐어요. 김명희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먼저 갔어요. 7년 됐어요. 오래됐다고 익숙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성호 씨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성호 씨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김명희 씨가 이성호 씨에게 작은 보온 물병을 건넸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계시면 춥잖아요. 자기 전에 한 잔씩 드세요. 제가 늘 마시는 허브티예요. 잠이 잘 온다고요. 이성호 씨는 그 물병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에 닿는 온기가, 그리고 그 마음이. 그는 몰랐습니다. 그 온기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3챕터 같은 지붕 아래. 입주한 지 2달이 지날 무렵 이성호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던 저녁이었습니다. 이성호 씨는 한참 말을 고르다가 결국 꺼냈습니다. 김 여사, 나 드릴 말씀이 있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이가 많고 딱히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자꾸 생각이 나서 김 여사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같이 밥 먹으면 밥맛이 나고 이게 무슨 마음인지 나도 잘 알겠소. 김명애 씨는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예,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이성호 씨는 70평생 처음으로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이 72에 고백을 받고 눈물이 날 것 같다니. 그런데 이 선생님, 우리 이러지 말고 같이 살아요. 이성호 씨가 놀라서 그녀를 봤습니다. 이 넓은 실버타운에서 각자 방에서 보고 싶을 때 찾아가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저희 방이 투룸이거든요. 이 선생님 방은 원룸이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성호 씨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식들 눈치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눈치를 봐야 하나. 이 나이에. 그렇게 이성호 씨는 짐을 싸서 김명애 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사는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이후로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이성호 씨는 한동안 그 사람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방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애 씨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성호 씨가 거실로 나오자 김명애 씨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예. 오랜만에 깊이 잤소. 드세요. 좋아하신다는 된장국 끓였어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뷔페 식당의 밥상이 아니라 누군가 직접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이성호 씨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떴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맛있소. 다행이네요. 식사를 마치고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녀와 나란히 걷는 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래부터 이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방에서 TV를 봤습니다. 김명애 씨가 과일을 깎아왔습니다. 이성호 씨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그녀가 깎아주는 사과를 받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저녁이 되자 김명애 씨가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자기 전에 이거 드세요. 저도 매일 먹는 거예요. 혈액순환에 좋대요.
작은 알약 2알과 따뜻한 물 한 잔이었습니다. 이성호 씨는 의심 없이 받아서 삼켰습니다. 물이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건네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그런 하루들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고, 그녀가 건네주는 약을 받아 삼키는 하루지. 어느 날은 비가 와서 종일 방 안에서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은 실버타운 소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돌아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성호 씨는 그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예전보다 빨리 지쳤습니다. 식욕도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이성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김명희 씨는 오히려 더 살뜰해졌습니다. 피곤해 보이면 쉬라고 했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하면 죽을 끓여줬습니다. 몸이 안 좋아 보이는 날엔 약을 2알 더 챙겨줬습니다. 이 선생님, 몸이 약해지시면 제가 옆에서 더 잘 챙겨드려야죠. 걱정 마세요. 이성호 씨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성호 씨의 몸은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손이 떨리는 날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가끔 눈앞이 흐릿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성호 씨는 좋았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몸이 안 좋아도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들 이준혁에게 연락이 뜸해진 것도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하면 받기는 했지만 길게 이야기하는 게 귀찮았습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면회를 오겠다고 하면 김명희 씨가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저 있는 거 아직 자녀분들한테 알리기 좀 이른 거 아닌가요? 우리 좀 더 있다가 말해요. 이성호 씨는 그 말도 맞는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바쁘면 안 와도 된다. 나 잘 지내고 있으니까. 준혁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밝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자신이 느끼는 이상함을 아직 알아채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성호 씨의 몸은 이제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가끔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새벽 이성호 씨는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잠든 김명애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몸이 왜 이러지? 먹는 것도 잘 먹고 쉬는 것도 잘 쉬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그런데 그 생각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녀가 건네주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 물 한 잔이 자신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이성호 씨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4챕터 딸이 왔다. 이수연이 실버타운을 찾아온 건 아버지가 입주하고 나서 2달이 지난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성호 씨는 반가웠습니다. 수연이 온다고 하니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이성호 씨가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수연아, 아버지 요즘 좋은 분 사귀고 있다. 수연의 눈이 잠깐 빛났습니다. 그 빛을 이성호 씨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머, 정말이요? 누구세요? 김명애 씨라고.
여기서 같은 층에 사시는 분인데 사람이 참 반듯하고 따뜻해. 아버지, 잘 됐다. 빨리 보고 싶은데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이성호 씨는 기뻤습니다. 수연이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반겨주니까요. 그날 저녁 셋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김명애 씨는 수연에게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수연도 김명애 씨에게 살갑게 대했습니다. 이성호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 식탁 아래에서 두 사람의 발끝이 서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이성호 씨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수연이 김명애 씨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한테 계속 잘 보여야 해요. 아직 유 원장 얘기 꺼내기 이르죠? 김명애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지. 조금 더 기다려요. 몸이 충분히 약해지면 그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야. 얼마나 더요? 내가 알아서 해요. 당신은 아버지한테 잘하는 딸로만 있으면 돼.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웃는 얼굴이 됐습니다. 이성호 씨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했어?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너무 좋으시다고요, 아버지. 복도 많으세요. 이성호 씨는 껄껄 웃었습니다. 수연이 돌아가고 며칠 뒤였습니다. 수연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김 여사님 진짜 좋은 분 같아요. 재력도 있으시고 혼자 되신 지도 꽤 됐다 하더라고요. 아버지 외로우셨잖아요. 저도 오빠도 자주 못 가서 늘 마음에 걸렸는데 김 여사님이 옆에 계시니까 진짜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이성호 씨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수연이 이렇게 속이 깊은 아이였나?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었나?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버지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명희 씨에게 더 깊이 기댔습니다. 자식도 허락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성호 씨의 몸은 이제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팔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자꾸 끊겼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을 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김명애 씨는 그런 이성호 씨를 바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은 쉬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리고 약을 챙겨줬습니다. 처음에는 두 알이던 것이 어느새 네 알이 됐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약이 왜 이렇게 많아? 몸이 약해지셨으니까 더 챙겨드려야죠. 제가 잘 알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성호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약을 삼키고 물을 마시면 금방 졸음이 왔습니다. 눕고 나면 의식이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깊이 잠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오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이성호 씨는 이상하게 잠이 깼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처음으로 새벽에 눈이 떠진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식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 새벽에 이성호 씨는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방 안 어딘가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명애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약 바꿨어. 저번 거보다 훨씬 잘 듣더라고. 이번엔 용량도 좀 올렸고. 잠시 침묵. 몇 달 안 남은 것 같아. 그 전에 유 원장 준비해 놔야 해. 변호사는 내가 알아봐. 또 침묵. 걱정 마. 내가 옆에서 다 챙기고 있잖아.
이성호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약을 바꿨다고? 용량을 올렸다고? 유원장?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벌떡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팔에 힘을 주려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누운 채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황혼에 처음으로 사랑을 줬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성호 씨는 평생 살면서 이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때도 버텼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떠나는 것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포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곁에서 자신이 잠든 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일정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성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들켜서는 안 된다는 본능이었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잠든 척 했습니다. 김명애 씨가 침대 곁에 섰습니다. 잠시 이성호 씨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올려줬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이성호 씨는 이불을 덮어주는 그 손이 떨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손이 이불을 덮어주면서 동시에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이성호 씨는 눈을 감은 채로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성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약을 먹는 척하고 뱉어낼 것입니다. 몸이 더 나빠지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버텨야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아올 때까지 아들 준혁이 생각났습니다. 면회를 오겠다고 할 때마다 거절했었습니다. 김명애 씨 눈치를 봐서 아직 알리기 이르다고 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나. 이성호 씨는 전화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준혁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전화를 하면 김명애 씨가 알게 됩니다. 자신이 눈치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더 빨리 움직일지도 몰랐습니다. 이성호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아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 하나를 붙잡고 이성호 씨는 다음 날 아침 김명애 씨가 건네는 약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직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약을 삼키는 척 혀 아래 숨겼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제발 버텨야 했습니다. 5챕터 눈만 뜬 송장. 이성호 씨가 약을 숨기기 시작한 건 사흘째 되는 날부터였습니다. 혀 밑에 약을 숨겼다가 화장실에서 뱉어냈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약을 입천장에 붙여뒀다가 나중에 처리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터득한 방법이었습니다. 몸이 이렇게 약해지지 않았다면 진작에 알아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약을 뱉어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생각이 덜 흐릿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의식이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머릿속만큼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성호 씨는 그 선명함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들 준혁이 와야 했습니다. 하루빨리. 그런데 그 기회는 이성호 씨 스스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김명애 씨 손에 들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충전이 안 됐다는 말을 하면서 가져갔는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성호 씨가 찾으면 핑계를 댔습니다. 수리를 맡겼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고립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과 단둘이.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명애 씨가 방을 비웠습니다. 아래층 지인이 생일이라며 잠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이성호 씨는 그 틈을 기다렸다는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복도까지 나갔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이 층 끝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평소라면 1분도 안 걸릴 거리였습니다. 스테이션에 앉아있던 간호조무사가 이성호 씨를 보고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 어떻게 혼자 나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이성호 씨는 그 젊은 간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한테 연락해줘요. 이준혁? 번호 알아요? 입주 서류에 있을 거야. 빨리 와야 한다고. 제발. 간호사가 이성호 씨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 담긴 것이 단순한 몸의 이상함이 아니라는 걸 그 젊은 간호사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성호 씨가 방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김명애 씨가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이성호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약 드셔야죠. 이성호 씨는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약은 달랐습니다. 알약이 아니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컵, 화장대 옆에 놓인 물컵, 욕실 세면대에 놓인 물컵. 이 선생님, 목마르시면 드세요. 곳곳에 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정하고 살뜰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성호 씨는 그 물컵들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목이 탔습니다. 몸이 자꾸 저것을 원했습니다. 이미 얼마나 오래 저 약에 길들여진 건지. 손이 저도 모르게 컵 쪽으로 향했다가 이성호 씨는 이를 악물고 손을 걷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욕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물을 마셨습니다. 밤새 목이 너무 타서 반쯤 잠든 상태로 컵에 손이 갔습니다. 몸이 의식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성호 씨의 의식은 빠르게 흐려졌습니다. 눈을 뜨는 것과 눈을 감는 것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건지 사흘이 지난 건지 그저 천장만 보였습니다. 희고 차가운 천장. 어느 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니, 이 노인네가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 약을 숨기고 뱉어내더라고. 딸 이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물에 타서 곳곳에 뒀어. 내가 누군데? 이 정도 못 맞겠어? 김명애 씨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이성호 씨는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때요? 이 선생님. 눈만 뜬 송장이지, 이제. 유언장 가지고 와도 돼.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 이미 대기시켜뒀어요. 내일 오면 되겠네. 어아, 빨리 끝내자. 발소리가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서랍 열리는 소리, 뭔가를 확인하는 소리. 이수연이 침대 가까이 왔습니다. 이성호 씨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왜 회사를 안 물려주셨는지 알아요? 딸이라서요. 그냥 딸이라서. 근데 이제 제가 가져가요. 아버지가 주기 싫다고 해도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성우 씨는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눈꺼풀이 닫혀 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이 그 눈물을 봤습니다. 울어요? 들려요? 김명희 씨가 와서 봤습니다. 눈물 반사야. 반응 없어. 걱정 마. 확실해요? 이 정도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성우 씨는 천장을 향해 누운 채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못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데려다 키운 아이였습니다. 학교 입학식 날 손을 잡고 걸어갔던 아이. 아프면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던 아이. 시집이라도 잘 가야 할 텐데 하고 이불 속에서 아내와 소곤거렸던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일정표에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이성우 씨는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움직여라. 제발 움직여라. 미약하게 오른손 검지가 이불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습니다. 김명애 씨와 이수연이 옆에 섰습니다. 이수연이 이성우 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도장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아버지, 여기 찍으세요. 아무 반응이 없는 손이 서류 위에 눌렸습니다. 붉은 도장 자국이 찍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성우 씨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힘마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제발 빨리 와다오. 그날 오후 실버타운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나갔습니다. 수신자는 이준혁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이성우 어르신이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6챕터 아버지, 저 왔어요. 이준혁이 실버타운 병원 문을 밀고 들어선 건 전화를 받고 나서 40분 만이었습니다. 회의 중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 순간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재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코에는 산소호흡기, 팔에는 링거줄, 몸 곳곳에 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다. 볼이 꺼지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아버지 얼굴을 알아보는데 1초가 걸렸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전화로 목소리를 들었을 때만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천천히 침대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은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 왔어요. 준혁이 왔어요. 이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담당 의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많이 저하돼 있어요. 고령이시고 기저질환도 있으셔서.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서서히 나빠지셨는데 의식을 잃으신 건 오늘입니다. 왜 진작에 연락을 안 했습니까?
의사가 잠깐 말을 골랐습니다. 어르신이 보호자 면회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셔서요. 동거인분이 잘 돌보고 계신다고 하셔서 저희도. 이준혁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면회를 원치 않으셨다고. 아버지가. 이준혁은 그날부터 병실을 지켰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전화로 업무 지시를 하고 저녁에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밤에는 접이식 의자를 펴고 아버지 옆에서 잤습니다. 새벽에 링거가 다 됐는지 확인하고 아버지 입술이 마르면 물에 적신 거즈로 닦아줬습니다. 간호사들이 와서 이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댁에 가서 좀 쉬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며칠째 여기 계신 거잖아요. 아버지한테는 제가 있어야 해요. 간호사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은 혼자 있는 밤이면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공들이던 거래처 있잖아요.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쉽게 가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아버지가 닦아놓으신 길 위에서 적었고 있어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할 때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만 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혁은 아버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 여기 있을게요. 아버지, 어디 가지 말아요. 3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의자에 기대어 깜빡 졸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손에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쥐고 있던 이준혁의 손에서 뭔가 미약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이준혁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손 검지가 이준혁의 손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이준혁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검지가 다시 떨렸습니다. 이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들려요? 준혁이 여기 있어요. 검지가 3번 느리게 두드렸습니다. 이준혁은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이마를 가져다 댔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절대 안 가요. 알죠? 알죠, 아버지. 검지가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손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준혁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아직 거기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김명애 씨가 병실에 왔습니다. 하얀 카네이션을 들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 선생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준혁이 일어서며 봤습니다. 누구세요? 김명애 씨가 이준혁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드님이시구나. 저는 같은 층에서 지내던 김명이라고 해요. 아버님이 많이 의지하시던 분이에요. 자주 봐왔는데 이렇게 되셨다니 너무 놀랐어요. 이준혁은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걱정스러운 표정, 꽃까지 들고 온 손. 이준혁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김명애 씨가 아버지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준혁은 그 여자가 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김명애 씨가 돌아가고 난 뒤 이준혁은 아버지 짐을 정리했습니다. 병실에 챙겨온 물건들 중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겉에 아무 표시가 없는 누런 봉투였습니다. 이준혁은 별 생각 없이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첫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끝까지 읽었습니다. 나의 아들 이준혁은 회사를 물려받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그에게 회사 경영을 맡긴 것은 실수였다. 회사 전체 경영권과 지분은 이수연에게 이관한다. 이준혁에게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과 일부 유산을 남긴다. 이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실수였다고, 평생 아버지 회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닦아놓은 것을 잃지 않으려고 밥도 제때 못 먹고 잠도 제때 못 자면서 버텼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게 이준혁이 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눈에는 그게 능력 없음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설령 그게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해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준혁은 다시 아버지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봤어요.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서운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눈 한 번만 떠줘요. 아버지, 건강한 얼굴 한 번만 보여줘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준혁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7챕터 카메라가 담은 것. 이준혁이 쪽지를 받은 건 나흘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간호조무사 박지연이 링거 카트를 밀고 지나가다가 이준혁 옆을 스칠 때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손에 뭔가 쥐어졌습니다. 작게 접은 종이였습니다. 이준혁은 화장실로 들어가서 펼쳤습니다. 또렷한 글씨로 5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실을 비우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준혁은 그 5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병실을 비우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준혁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준혁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이준혁은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보안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소형 카메라 하나 구해줘. 오늘 중으로. 최대한 작은 걸로. 그날 오후 늦게 직원이 병원 주차장으로 가져다 줬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였습니다. 충전식이고 무선으로 연결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준혁은 병실로 들어가서 카메라를 숨길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침대 맞은편 선반 위 화분 뒤였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침대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각도였습니다.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확인했습니다. 화면 안에 아버지 침대가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이준혁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박지현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준혁이 먼저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현은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이준혁은 병실 밖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화면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실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화면 속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김명희였습니다. 그리고 이수연이었습니다. 이준혁은 핸드폰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빛만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명희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이성호 씨의 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게 꼬집었습니다. 깨어있으면 반응해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역시 약이 잘 듣네. 이수연이 침대 발치 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봤습니다.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이번 약만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한 번만 더 올리면 돼. 노인네가 진짜 오래도 버티네. 김명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게. 지긋지긋해. 그리고 링거줄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이준혁은 그 장면을 보면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서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그 손목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더 담아야 했습니다.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언니, 나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 처음엔 그냥 재산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빨리 끝나줬으면 좋겠어요. 보는 것도 징그럽고. 김명희가 주사기를 링거줄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이거 끝나면 우리 둘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조금만 더. 이수연이 침대를 흘끗 봤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눈만 뜬 송장이야. 이수연이 아버지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연이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먼저 잘못하신 거예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김명희의 웃음이었습니다. 야, 너 진짜 독하다. 언니한테 배웠죠? 두 사람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이준혁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이성호 씨는 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의식은 가느다란 실 하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눈꺼풀 하나 들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만큼은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링거줄에 무언가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혈관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성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준혁아, 아들아, 빨리 와줘야 한다. 아버지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이성호 씨는 온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오른손 검지. 제발, 움직여라. 희미하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준혁이 뛰어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그 손가락을 느끼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저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녹화했어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제가 꺼내드릴게요. 여기서 꺼내드릴게요. 조금만 버텨요. 제발 조금만. 이준혁은 링거줄을 봤습니다. 조금 전 주사기가 꽂혔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박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어요.
링거 확인해야 합니다. 3분이 채 지나지 않아 박지연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박지연이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교체한 링거백을 비닐봉지에 담아 이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성분 분석 의뢰하세요. 이준혁이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하지 않으세요? 박지연이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저 여기 3년 됐어요. 이 선생님 전에도 비슷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이준혁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언장 사본을 보냈습니다. 링거백은 외부 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병실 녹화 영상은 따로 저장해서 세 군데에 백업을 뒀습니다. 그리고 긴급 의료 이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병원 안에서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언제 또 들어올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이곳에 두는 매 순간이 위험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 나갈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갈 거예요. 거기서 제대로 치료받아요. 알죠? 손가락이 한 번 두드렸습니다. 이준혁은 그 신호를 느끼며 눈을 꽉 감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 구급차가 조용히 병원 후문에 섰습니다. 박지연이 이송 서류를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성호 씨가 실려 나갔습니다. 이준혁이 구급차 안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실버타운의 불빛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이준혁은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끝낼게요, 아버지. 제가 끝낼게요. 8챕터 아버지가 눈을 떴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이준혁은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이송해 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의료진이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다시 앉았습니다.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이준혁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교수가 검사 결과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이상한 성분이 검출됐어요. 의료용으로 쓰이긴 하는데 이 용량은 치료 목적이 아닙니다. 장기간 투여됐을 때 의식 억제와 신체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지참해 오신 링거백 성분이랑 동일해요.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투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수가 잠시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준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치료 가능합니까?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뇌파 반응이 회복되고 있어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마디를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닷새째 아침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여느 때처럼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종이컵에 든 커피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뛰다시피 걸어갔습니다. 침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향해 가늘게 뜬 눈이었습니다.
초점이 아직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열려있는 눈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아버지 얼굴 가까이 몸을 낮췄습니다. 아버지. 이성호 씨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들 쪽으로 왔습니다.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준혁은 그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이성호 씨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작고 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아.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이성호 씨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알고 있어요. 내가 아픈 것도 아니다. 알아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준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녹화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끝낼게요. 이성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단단하게 굳어온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쉽게 울지 않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이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할 거 없어요. 유 원장. 그거 내가 쓴 거 아니다. 내가 쓴 게 아니야. 이준혁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유 원장은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준혁은 아버지 손등에 이마를 가져다 댔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다 알았어요. 이성호 씨는 힘을 아끼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데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했습니다. 이 말만큼은 김명희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을이 지는 정원 벤치에서 먼저 말을 걸어오던 여자. 그 다정한 목소리. 함께 나누던 저녁 산책.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새벽에 들은 통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이 굳어서 꼼짝도 못하는 채로 들어야 했던 그 차가운 목소리. 이불을 덮어주던 그 손. 약을 숨기려 했던 이야기도 했습니다. 혀 밑에 숨겼다가 뱉어내고 뱉어내다가 결국 물에 탄 걸 알아채지 못하고 마셨던 이야기. 그리고 수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성호 씨는 그 부분에서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이가 먼저 김 여사한테 접근한 거다. 내가 먼저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야. 수연이가 그 여자를 데리고 나한테 붙인 거다. 이준혁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한테 와서 소리쳤다. 왜 자기한테는 회사를 맡겨볼 생각도 안 했냐고. 딸이라서 그런 거냐고. 열심히 공부했고 충분히 능력 있는데 왜 처음부터 기회조차 안 줬냐고. 이성호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준혁아. 아버지가 수연이한테 한 번도 기회를 준 적이 없었어. 딸이라는 이유로. 그게 섭섭했던 거겠지. 그게 한이 됐던 거겠지.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서운해도 사람을 죽이려 하면 안 되잖아. 이성호 씨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인데, 내 손으로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재운 아이인데, 그 아이가 내 곁에서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이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준혁이 제출한 증거는 4가지였습니다. 병실 녹화 영상, 링거백 성분 분석 결과, 유 원장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이성호 씨의 직접 증언. 형사들이 실버타운을 찾아갔습니다. 김명희는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인터폰 소리를 듣고 나왔다가 현관 앞에서 형사들을 봤습니다. 순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눈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빛이 보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질 때 김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실버타운 입주민들이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었냐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이수연은 사무실에서 연행됐습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수연은 처음에 웃었습니다. 무슨 영문이냐는 듯이. 그러다 김명희 씨가 이미 연행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면서 이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시킨 거잖아요. 오빠가 저 없애려고 꾸민 거잖아요.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술은 조사실에서 하세요. 이성호 씨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링거줄이 빠졌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제거됐습니다.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이준혁이 병실에 들어서자 이성호 씨가 눈을 들어봤습니다. 왔냐? 예, 아버지. 오늘 뭐 먹었어? 이준혁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나 잘 드세요. 나는 잘 먹고 있어. 오늘 죽 한 그릇 다 비웠다. 이준혁이 의자를 당겨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이성호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유 원장 얘기. 아버지, 그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야, 해야 해. 내가 직접 말해야 해. 이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거 내가 쓴 게 아니라고 했지. 그런데 내가 쓰지 않아서 그 내용이 틀린 건 아니야. 아버지가 수연이한테 기회를 한 번도 안 줬다는 게 그건 사실이야. 내 잘못이야. 이준혁이 말하려 했습니다. 이성호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아버지가 회사 넘기고 나서 한 번도 잘한다는 말 안 했지. 못 믿었다는 내색을 한 적이 있었어. 그게 미안하다. 이준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넌 잘하고 있어. 아버지가 지켜봤어. 넌 잘하고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이준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그 모진 시간을 버텼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저도요. 이준혁이 겨우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진작 더 자주 왔어야 했어요. 바쁘다고 전화만 하고. 미안해요. 이성호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이성호 씨의 재활은 천천히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침대 머리맡을 세우는 것부터였습니다. 그 다음은 침대에 걸터 앉는 것. 그 다음은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 이준혁이 퇴근하면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재활치료사의 지시를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발을 내디딜 때 옆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천천히요. 제가 잡고 있어요. 나 봐. 혼자 해볼게. 아버지, 넘어지면 어떡하려고요. 넘어지면 내가 잡으면 되잖아. 이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예, 제가 잡을게요. 이성호 씨가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발. 창가까지 걸어갔습니다. 이성호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바깥에 나무가 보였습니다.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성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았구나.
이준혁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살았어요, 아버지. 에필로그. 사랑으로 키웠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정성을 다했다고 해서 배신당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잔인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진실도 담고 있습니다. 오해받아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지만 아버지 손을 놓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병실에서 손가락 신호 하나에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그 손을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성호 씨는 오늘도 아들과 함께 창가에 서서 봄을 봅니다. 작년 이맘때 실버타운 정원에서 노을을 바라보던 그 눈으로 이제는 아들 곁에서 봄을 바라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